네, 4.13 총선이라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무의 특허였던 어부반은 김종인 대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뒤바뀐 여야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고 이기는 일은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만 지금 패한 쪽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고 이긴 쪽은 승리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총선 결과 다시 봐도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 절묘한 표심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생각난 문장이 네. 민심이 무섭지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거기서도 또 태양의 후예군요. 네, 정치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체적으로 아침만 하더라도 이번에 출구조사를 진행했었는데 투표율이 좀 낮은 것 아닐까.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 지방 쪽에서는 뭐 비도 내리면서 그랬었죠. 투표가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또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선거 결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점심이 지나니 오후부터 투표율이 오히려 꺾이기는커녕 늘어나는 것, 네네. 상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은 선거 결과에도 뭐 어느 한쪽에 손도 들어주지 않은 네. 그리고 경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망감 그리고 집권 여당의 공천 파장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정작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투표장으로 가지 않으면서 네. 선거 결과가 제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또 이 정당 득표는 25% 정도로서 오히려 3위였거든요. 네, 이처럼 네. 민심은 어느 한쪽도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앞으로 얼마만큼 잘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기대감도 또 책임감도 요구하는 그런 선거 결과. 다시 한 번 더 민심이 무섭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네. 누가 꼭 한 사람이 일부러 짜가지고 판을 좀 나눠준 것 같은 네. 이렇게 참 절묘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종합을 보니까 마법의 167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쳐도 저렇게 합쳐도 네. 절대 누구 한 명이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수치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네. 협치 이런 거 분명히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하고 지금 친여부 무소속 7명을 합치고 거기다가 국민당은 손을 잡아도 167. 그렇죠. 그리고 또 야권 성향인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쳐도 167. 네. 물론 어느 한쪽이 손을 잡으면 뭐 가반은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지금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네, 것이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80이 표를 잡아야만 입법을 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번 19대 내내 그 국회 선진화법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덩어리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돼서 지금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아주 절묘한 상황,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예. 결국 어느 당도 지금은 그러니까 독주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네. 민심이 절묘하게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정파들끼리 상당히 사안별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서로 이제 또 견제할 건 견제하는 네. 그런 식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아마 꽃피우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뭐 당장은 보면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 시금석은 아마 의장당 구성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의장당 구성이 되는데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제1당이 지금 국회의장을 내면 네. 아마 2당, 3당이 다 동의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1당이 이번에는 지금 딱 한 석 앞섰지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구성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가면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이것도 네네. 상당히 관건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지금 국회의장단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그걸 보면 네. 향후 이 지금 3당 체제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대략적으로 점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보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보통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원장 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리를 배분할 때 네네. 이번에 좀 어떻게 될까 좀 싶어요. 옛날에는 그냥 양당에서 이렇게 나눠서 대부분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뭐 3당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1당은 국회의장 그리고 2, 3당은 부의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 있었고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만섭 의장 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소수 여당이었는데도 같이 자민련과 연대해가지고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한 경우가 있지만 네. 박관용 의장 같이 다수당 야당인데도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다수당이 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시니어리티 룰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선수가 높은 분을 네.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좀 네. 정착이 돼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결국은 새누리당이 지금 2당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럼 122석인데 무소속을 다 받아들이면 129석 정도 되고 네. 야당에서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이 2석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125석 정도 네. 되는데 그런 걸 전제로 하면 또 일당이 새누리당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당에서 의장을 하고 2, 3당이 부의장을 하는 그 그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되는데 예. 문제는 국민의당이 여기서 어떻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지 네. 어느 원칙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 있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편을 드는 것도 그렇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드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양쪽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당이 첫 번째 캐스팅 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고 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원칙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건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 좀 강하게 박 대통령의 임기 말을 좀 도와야 될 새누리당이 네. 지금 과반이 무너지고 이 정도 의석을 받고 시체말로 좀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집단 사퇴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어제 밤사이에 원철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네. 좀 잠시 뒤에 한 11시쯤에 이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네. 그 원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책임론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 대표가 물러난 상황에서 원내의 지금 이 사령탑인 이 원유철 대표까지 물러나 버리면 말 네. 그대로 지금 이 당이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고육지책으로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원내대표를 지금 당대표 비대위 대표로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새누리당 당헌에도 지금 이제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에는 이 지금 그 당서열 2인 원내대표가 맡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그 친박계의 이 소위 말해 메신저 역할 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옥시파동 때도 이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를 회유하고 나름대로 협상하는 네. 그런 하나의 메신저로서 부산에 직접 가서 같이 협상도 했고 그리고 서울 와서 결국 마지막 2대2 타협을 할 때도 네, 네. 사실 청와대의 뜻을 전달한 걸로 이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획말 한 걸로요? 기획말 하는 걸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과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의 핵심의 의도대로 그 공천을 함으로써 네. 이번에 패배를 자초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른 원주철 대표도 지금 당장의 기간은 비대위 체제 기간 동안은 본인이 당의 얼굴 노릇을 하겠지만 네. 곧바로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서면 아마 당분간은 아마 정치적 자숙의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봅니다. 이해를 예. 좀 돕기 위해서요. 그 대표 최고위원이 잠시 사고나 아니면 외유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내대표가 그 사회권을 그러니까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1년이 안 남은 상태에서 그 대표가 사직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두 번째 그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 차점자였던 최고위원 중에서 제일 그 선임 최고위원이 네, 네. 대표를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청원 그 최고위원이 2위 투표자였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가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청원 대표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예. 그걸 하고 거부하고 다음 최고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비대위 체제를 할 때는 원내 인사가 되거나 원외 인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예. 가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복잡하니까 원외 인사를 그 김종인 대표를 그랬죠. 비대위원장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오너인 문재인 대표는 약간 후선에 뒤에 있었는데 물러나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누리당은 원외 인사를 하기에는 내부적인 조정을 해야 할 게 좀 네. 많아요. 그런 면에서 원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원내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뽑힌 분들은 다 못 나오게 되고 네. 결국은 원내대표가 하는 그런 구조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또 그렇게 해왔고요. 네, 네. 그런 구조가 됐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달리 네.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아주 한시적인 네.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보면은 뭐 향후 이제 당권 이야기를 안 그래도 이제 좀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초에는 당초 그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당권에 도전하려 했던 사람들이 좀 꽤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주목받았던 사람이 최경환 의원인데 아무래도 이번 상황에서 또 좀 먹구름이 좀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에 이 전당대회의 성격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당권이라는 것이 당 내에서 주도권을 질 수가 있고 네. 차기 대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국인데 선거 이후는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앞서 얘기 나누던 중에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원내 1당 자리를 놓치게 되면서 지금 또 새누리당이 당초 이제 탈당 무소속 당선인들을 복당 원래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입당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허승한 앵커를 통해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허승한 앵커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이 4.13 총선 이후 첫 번째 후속 대책으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탈당파 당선인의 복당 허용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하고 제1당의 지위마저 더민주에게 내주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 따른 고육지책인 셈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체성까지 거론하며 공천 보류로 내쫓다시피 해놓고 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탈당자를 바로 받아들이면 스스로 원칙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입당계를 제출했는데요. 새누리당의 공천 배제 반발에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 당선인은 세 번째 금배지를 달자마자 곧바로 새누리당에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조건 없이 새누리당에 복당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바로 복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편 당 공천 내홍의 중심에 있던 유승민 당선인도 20대 국회 재입성이 확정된 순간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며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뭐 늘 새누리당이 떠난 적이 없다 이런 심정으로 해법을 찾는 그런 고민을 당에 돌아가서 같이 우리 동지들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죽하면 애걸복당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참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쨌든 민심의 결과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좀 뒤집으려 한다. 이거 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선거 기간 중에 복당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천이 무의미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선거 기간엔 당연히 복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국민의 뜻이 일당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공천을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으로 원상을 회복을 시켜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잘못된 걸 보정한다는 의미에서도 뭐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들어오겠다는 분은 받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국회를 그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책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일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국회의장도 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장이 사회권이 물론 뭐 국회의장이 있는 당이 지금 구조에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선진화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네. 3당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국회와 정부가 같이 엇박자를 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당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인위적인 정권 개편이나 아니면 사정정국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되죠. 네. 하지만 본인 당사자들도 다시 재입당을 원하고 예. 유권자들 생각에도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길을 걷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대목은 네. 붕어빵에 단팥이 빠져 있으면 붕어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 네. 민심이 무섭게 또 결과를 만들어준 이 선거 결과에 있어서 공천 또 했고
또 복당한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그렇다면 너무 복당이 아니라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지층이 보더라도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과정에는 공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들 또 전반적인 국민들에게 충분히 또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요. 예. 또 이번 선거에서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무소속 당선자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예. 무소속이라서 또 투표를 한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그 무렵에 판단을 해도 저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선뜻 또는 급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복당하는 이 과정 자체는 예. 전반적인 유권자들이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이야기 줄곧 하고 있는 것은 협치입니다. 예. 지난 2000년에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소야대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체제하에서도 새천년 민주당이 115석, 한나라당이 133석이었습니다. 네. 이때 전반기 국회의장 누구였을까요? 새천년 민주당 소속의 고 이만섭 의장입니다. 예. 후반기는 박관용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마저도 국민들이 잘 협의해라.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어느 당이 행동할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복당이라는 것은 매우 저는 친유권자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뭐 선거 결과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조금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 청와대의 반응이 조금 뭐랄까요 두 줄 논평 이 정도는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는 5년 동안 뭐 사실 책임질 일은 별로 심판받을 일은 별로 없지만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임기 중간에 또 돌아오는 이 총선이 상당히 보면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노릇을 해왔지 않습니까?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면 상당히 국민들의 지금 이 나타난 민심은 뭐 새누리당에 대한 그런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 저는 이 지금 이제 국정을 운영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아주 엄혹한 평가를 내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청와대가 내어놓은 반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강 건너 불 건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적 육성으로 그러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이 지금 이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민심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럼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야당의 국정 협조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야당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서 손잡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추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통치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아마 야당 지금 1당, 2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하고 또 새누리당 소위 말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아마 그런 회동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의하고 협조하는 그 말 그대로 수기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한번 보여주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거 결과에서 지역 특수성이거든요. 지역의 특수성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북, 강이북에는요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 용산하고 강북각과 도봉을 정도를 빼고는 또 이 노원병 빼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 구도상 정권 심판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서 더 오히려는 국민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선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너무나 민생 경제 자체가 힘들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 지금 국정 지지율도 지금 30%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나왔길래 그것도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 미흡과 예. 소통 미흡이거든요. 예, 예. 특히 소통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바로 체감 경기, 네. 바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보고 전월세 가격이라는 것은 네. 또 보육 예산 이런 부분이 빨리 집행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유권자들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선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네. 대통령의 지지도는 국가 민의를 모으는 척도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또 국정 수행 능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상황을 아주 좀 잘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 총선에도 나타났듯이 국민들이 지지도와 의석 배분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상당 부분 뭐 유지가 된 측면이 있는데 의석으로 보면 엄청난 타격을 심판을 한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기대나 애정을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총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경고를 잘 반응해가지고 예. 초심으로 다시 잘 추스리면은 사실 네. 집권 남은 기간들을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기본적인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 면에서 지금 청와대가 사실은 지금 청와대도 굉장히 멘붕 상태일 겁니다. 네. 새누리당만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반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예. 이제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반응,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네.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야당 상황도 좀 살펴보죠. 뭐 비대위 상태로 총선을 치른 더민주도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를 좀 챙겨야 할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은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어쨌든 더민주는 인물이 넘쳐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한마디로 하면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은 이 고인난, 더불어민주당은 인선난 네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제 지금 이제 그 비대위 체제가 이제 문을 나고 지금 새로운 이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상당히 많은 이 지금 잠재적 이 당권 주자들은 꽤 많습니다. 예를 예. 들면 뭐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예. 박영선 의원은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예. 중도파로 분류가 되는데 네. 과연 박영선 체제가 들었을지 아니면 또 친노주류 중에서 미는 누군가가 나올지 아니면 또 지금 부산에서 이번에 당선된 김영춘 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이거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이번에 그랬었죠. 지역의 벽을 깬 어떻게 보면 김부겸 후보 못지않은 당선자 못지않은 상당한 그 정치적인 그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김영춘 뭐 후보자 같은 그런 경우도 올라올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보면 김부겸, 정세균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과연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네, 네. 이런 대목들도 상당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아마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을 노리는 입장에 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 지도부 구성에는 본인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아마 대리인이나 뭡니까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네.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당선자 분포로 이래 보면 네. 친노 주류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지금 이 당권 레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네. 따라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진로도 대충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기서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는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 당권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네,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만약에 친문 세력, 친노 쪽에서 당권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김종인 대표를 세워놓고 결국은 마지막에 좀 조급하게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예. 지지율이나 호남에서 민심이 돌아서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 친문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네. 무리하게 나서는 순간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일당의 그 국민의 어찌됐든 반사익이 됐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쪽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권보다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의석수에서는 새누리당보다 한 석 앞서는 네. 제1당을 만들어주었지만 국민들은 이 정당 득표에서는 25.54%, 4분의 1 정도 투표자의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다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당권 경쟁이 아닐 겁니다. 정책 경쟁을 통해서 그동안 야당이 보여주는 야권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책 이슈 파이팅을 해달라는 것, 예. 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좀 경청해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네. 또 하나는 이번에 호남의 민심은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야권의 심장이자 아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통합도 이루어내야 되는데 네. 국민의당과의 관계 또 호남 민심을 추스리는 과제의 수순은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지 이런 예. 과제는 또 매우 크고 엄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속보 들어온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이종걸 의원, 진영 의원, 양승조 의원, 정성 의원, 김현미 의원, 이계호 의원 이렇게 비대위원이 좀 꾸려지는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당이 되긴 했지만 호남에서 워낙에 이제 바람을 불지 못했기 때문에 호남 지지도 함께 정치적 운명을 내걸었던 분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허승환 앵커를 통해서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와 대선 불출마를 공언한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문 전 대표는 일단 호남 참패 책임 여부는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이렇게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수도권 지지층 결집 등 문 전 대표의 역할을 평가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문 전 대표를 옹호하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문 전 대표는 더민주의 변함없는 상수라며 지지자를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선거 상황 실장을 맡았던 이철희 당선인도 호남 참패 책임을 온전히 질 필요가 없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 호남에서의 지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문 전 대표의 판단에 달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대통령 후보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야권 내 대선 지지율 1위 후보가 정계를 은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있어서 문 전 대표의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허승환 앵커가 말한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야권 1위, 근데 그만둔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참 어려운 선택이죠.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어제 아마 입장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난번 호남에 가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도 보면 본인이 지금 이제 본인이 지금 일단 정치 일선에서 후퇴한 물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개의지 않겠다. 그렇게 아무래도 그래서 당장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그 정치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당분간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길게는 올 연말까지도 거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아마 이 양산에 직거하면서 아마 그런 모습을 볼 건데 그동안에 어떻게 민심이 흘러나갈 것인가. 예. 본인은 뭐 정치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정치적 상수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 대권 주자 이 지지율 조사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상당한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수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네, 네. 아마 그런 민심을 아마 그걸 딛고 아마 놓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남 없이는 정권 교체 못한다. 네, 네. 그렇지만 또 호남만으로도 정권 교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믹스를 하면 네. 그걸 갖다가 지금 대권 주자로 치환을 하면 네. 안철수만으로 정권 교체 안 되고 네, 네, 문재인만으로도 정권 교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야권 입장에서 보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물론 그런 상황을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총선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네, 네. 물론 그렇게 입법이 된다면 네. 그런 지금 현재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겠네요. 그러나 지금 그 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재인 없는 과연 대권 주자 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인 전면에 내년쯤에 나서게 되면 네. 아마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와 대권 레이스를 벌이면서 네. 연대를 하든 아니면 뭐 당내 통합을 하든 이런 식으로 아마 후보 단일화 국면으로 가서 결국 1대1 구도로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에게 평가 그거는 성적표 그건 선거 아닙니까? 네. 투표 아닙니까? 그럼 호남의 민심을 듣겠다라고 하는데 호남의 민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건 투표 결과예요. 그러면 28개 지역 중에서 지금 3개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 새누리당엔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평가를 성적표가 나왔는데 아직도 평가를 기다리겠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보고 이거 그 정치 생명을 걸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본인이 먼저 나와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전국에서 48%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권 후보, 유력한 대권 후보가 호남의 미신만 가지고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기에다 예, 예. 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말의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지 리더십도 생기고 신뢰를 얻어서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면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 네, 네. 그리고 호남 민심도 호남이 직접 평가를 했는데 그걸 무시한 결과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호남과의 거리도 좁히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하고 있는 스탠스는 그다지 야권의 또 전체적인 제1의 대권 후보로 걸맞는 행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배주찬 본부장께는 국민의당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당권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호남 중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선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네. 국민의당의 과제가 그래서 앞으로의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할 정도의 제3당의 모습 그리고 제3자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예.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전국 정당 득표는 상당히 높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선자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예. 특히 수도권 그리고 거의 전무한 영남 지역.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과연 이런 지역성을 탈피해서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것이냐. 예. 이것은 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은 호남에서의 민심을 계속해서 붙들어 두면서도 전국 정당화하는 것. 네. 특히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파 또 특정한 이념적 방향이 아닌 네. 중도 개혁 신당으로서 향후 한국 정치에 얼마만큼 국회에 기여해 줄 수 있느냐. 예.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지역이나 이념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책을 네.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가능한 인물이 이 당권 네. 또는 당의 대표를 맡아야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도 이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게 누가 될지가 궁금해서요, 사실은. 근데 그게 보면 대부분 다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 그 중진급 의원들이 대표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단일화, 만약에 대권을 앞두고 단일화 논의라든지 이런 논의를 했을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 할 때 좀
뭐랄까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지금 그 야권 통합 문제는 지금 수미 밑으로 너무 이르죠, 지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아마 연말 이번에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아마 3당 체제로 아마 그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사실 그 고민이 많은 것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정체성, 예. 그리고 이런 또 당의 노선 문제, 예. 뭐 정책의 여러 가지 이 미묘한 그런 사안들마다 이 벌어질 당내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들이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아마 3당 체제를 이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그건 이제 독자론이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권 레이스로 넘어가면 네. 결국은 가면 지금 국민의당이 야당의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아마 그때는 아마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앞에 가면 통합이 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이번 올 한 해 그 지금 남아 있는 국회 일정을 통해서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식으로 당내의 기류가 흐르느냐 네. 거기서 아마 미묘한 차이가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을 좀 쏙 들여서 분석을 해보면은 예. 이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차기 국민의당 대표의 어떤 자격으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호남의 민심은 붙들어둬야 되는데 너무 특정 계파 또 네. 특정한 세력을 대변한다는 느낌은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무 감각도 있고 행정 감각도 있는 박준영 전 지사 네.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점치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계파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계파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다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통합이 뭐 야권 통합 얘기하는데 지금 뭐 여당에 강력한 후보가 있어야지 야권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줬는데 또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상을 만들어 네. 나가는 게 우선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